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서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했었죠. 이와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요, 용산 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용산서를 비롯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실관계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국민이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애도 기간을 갖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동해와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0발 이상을 발사를 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발은 분단 이래 처음으로 NLL 남쪽 우리 공해상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미사일 발사로 울릉도에는 공습경보도 발행이 되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첫 NLL 침범 파장, 전문가들과 일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NLL을 넘은 건 6.25 전쟁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도 전투기를 동원해서요, NLL 이북 공해상을 향해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맞대응에 나선 건데요. 한반도 내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관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민들이 울릉도가 생기고 이런 공습경보가 내리는 게 처음이거든요.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이나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서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전체로 보면 2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됐고요. 그중 한 발이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자, 먼저 한번 오늘 도발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북한이 6시간 36분 동안에 미사일 최소 20발 그리고 포병 사격 100발 이상을 했습니다. 자, 첫 탄도미사일 발사는 오전 6시 51분쯤에요. 서해상으로 4발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이후 8시 51분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이 발사가 됐는데 그중 한 발이 우리 NLL 이남으로 넘어와서 낙탄처럼 이렇게 떨어졌답니다. 이게 울릉도를 향했던 그런 미사일입니다. 이 때문에 울릉도 쪽에서는 이 공습경보가 실제 상황으로 발령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NLL 쪽의 이 탄착 지점을 한번 보셔야 될 텐데요. 자, 속초에서 동쪽으로 57km, 그리고 북방 한계선에서 아래쪽으로, 우리 쪽으로 26km 미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울릉도에서는 이 167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만, 이 NLL을 넘어서 탄도미사일을 쏜 거는 6.25 이후 처음입니다. 보통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할 때는 동해상으로, 그냥 공해상으로 위로 쏩니다. NLL을 넘어오지 않았는데 이번엔 남쪽으로 남하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6.25 이후 처음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된 거고요. 이게 오전 8시 51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자, 북방 한계선 북쪽으로 우리도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지점과 비슷한 쪽으로 미사일 3발을 쐈습니다. 슬램 ER 2발과 스파이스 2000 1발, 이 F-15K와 KF-16을 동원해서 공대지, 비행기에서 미사일을 쏴서 땅을 향하게 간 겁니다. 이 공해상으로, 물론 우리도 쐈습니다. 공해상으로 쐈습니다만 NLL을 침범한 만큼 우리도 NLL 이북 쪽으로, 북쪽을 향해서 미사일을,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게 오전 11시 10분에서 오후 12시 21분 사이에 우리 군이 대응 발사를 한 겁니다. 자, 영우 위원장 나오셨는데요. 북한이 왜 NLL을 넘는 초유의 도발을 한 겁니까? 일단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한 9월 초에 이제 핵무력 정책법을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핵 운용 부대에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중순부터는 NLL 지역에서 포사격을 하면서 자, 이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미군과 같이 훈련하고 있는 이 그 훈련 이 부분에서 비질런스 스톰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네. 한마디로 이러한 이 강대강 대결에서 뒤지지 않겠다. 예. 그다음에 이제 소위 핵을 가진 북한이 어디까지 한국과 미국을 밀어내서 공격을 할 수 있을지, 평상시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미칠 수 있을지 여기까지 네. 실험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특히 그 한 발이 울릉도 방향으로 넘어왔잖아요. 그 때문에 이 공습 경보가 실제로 발생이 됐는데 그 중간에 떨어뜨렸단 말이죠. 그냥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고 봐야 됩니까? 당연히 의도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원산에서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를 하면 당연히 우리 탐지 시스템은 최종적으로 낙탄될 것을 울릉도로 예측을 하고 네네. 그리고 당연히 주민들에게 미리 대피 동포를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막상 그렇게 공격을 했을 때 뒷감당을 북한이 하긴 되게 어려울 것입니다. 예. 현재 그 비질런스 스톰 훈련에 240여 대의 항공기가 동원이 돼 있는데요. 네네. 이것은 사실 북한을 거의 초토화시키고 남을 만큼의 충분한 전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그게 이제 자동 폭발 형식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궤적을 계산을 해서 그냥 떨어지게 만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계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발사한 미사일이 예. KN-23이 아닐까 추정이 되고요. KN-23은 사실 북한이 지금 최근에 스커드를 대신해서 예. 이 배치하고 있는 주력 차세대 단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네네. 근데 보면은 고도가 100km, 그다음에 사거리가 거의 200km 가깝게 발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부러 상대적으로 고각, 정상 각도보다는 조금 높게 발사를 해서 예. 사거리를 좀 줄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사거리를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울릉도로 가지 않을 걸 알면서도 발령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 고도를 계산해 보면 떨어질 지점이 나올 텐데.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 네. 미사일이 KN-23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좀 더 확장된 형태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울릉도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안전 조치로서 이것을 취한 것이다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영환 원장님 나오셨는데요. 고 원장님,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진짜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이 예,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일전선사업부 등 대남부서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테고 뭐 한국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알겠는데 이걸 다 무릅쓰고 지금 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핵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하자면 오만무례함이 정말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데 뭐 한미 훈련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북한 좀 지도부의 의도가 이런 것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뭐냐면 한번 쏴가지고 한국이 어디까지 대응을 하는지 하는 의지, 네네. 한국군이 대응과 한국이 담력을 시험해보는 그 훈련의 일환으로 NLL을 넘어서 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봉쇄돼 있던 것이 지금 뭐 5월 달부터 풀린다, 열린다, 닫힌다 하면서 계속 끌어와서 좀 주민들 속에서 이게 도대체 언제 국경이 열리는 거냐, 언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불만이 내재돼 있는 상황에서 네. 어쨌든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거는 긴장 사태의 고조를 통해서 내부 결속을 노리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우리 담력을 시험해 보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한미에다 대고 우리 핵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 뭐라 그러면 우리는 핵을 쏠 수도 있다. 이런 오만무례함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일환으로 이번에 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근데 6.25 이후 첫 도발이란 말이죠. 이게 더군다나 뭐 중국은 일단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이 됐습니다. 일단 중국 상황은 종료가 됐다 치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도발을 좀 했었거든요. 이번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애도 기간인데 이 우리가 지금 정말 이태원 사태 때문에 참사에 다들 슬퍼하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발을 했다. 뭐 급한 게 더 있던 거 아닌가요? 아니 뭐 박양욱 의원님께서 해설하시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훈련. 네. 그러니까 한미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에 대한 대응으로 아마 강행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뭐 김정은 생각으로서는 어쨌든 뭐 NLL 넘어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담대하다고 하는 나름
네. 그런 것을 했을 수가 있는데 예. 사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정전 후에 처음으로 있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연평도 포격이 있었죠.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있었죠. 예. 천안함을 들어와서 우리 잠수함으로 우리 잠수함을 뭐 침몰시키는 사건도 예. 있었고 이번에 또 NLL을 미사일로 처음으로 넘기는 사건도 네. 있었거든요. 이게 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김정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그 무모함이 어디까지 갈지 이게 참 너무 우려스럽고 개탄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일단 그렇습니다. 올해가 이제 김정은 정식으로 집권한 지, 그러니까 제1위원장, 국방위 제1위원장이 된 지 10년, 정식 집권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김정은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핵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뭐 했다라기보단 할아버지, 아버지 때 물려받은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쌓여가지고 된 것이고요. 자, 분명히 뭐 핵과 경제 병진을 얘기하면서 뭔가 장밋빛 미래를 얘기했지만은요, 미북 협상을 통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까지 된 상황입니다. 네. 김정은에 남은 것은 핵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 사실 북한이 제일 두려워할 만한 훈련이 비질런트 스톰 같은 훈련이 네.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겁먹지 않았다. 예. 나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대항할 수 있다 하면서 가장 최대의 어떤 그 대응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 소위 네. 북한이 새로운 그 전략으로 내세운 자력갱생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 그 능력이 없다고 해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 통치 체제가 흔들릴 만큼의 어떤 그런 위감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까지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북한은 여러 차례 노골적으로 도발 감행을 경고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말들을 했었는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법. 우리의 국채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꾸어 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아직 판돈을 더 대면 우리의 핵을 어째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보내줄 것은 경멸뿐이다. 적들의 책동으로 긴장 격화된 정세는 오히려 우리에게 군사력을 더 빨리 비약시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준 것으로 되었습니다. 핵무력 정책을 국법으로 고착시킨 우리 공화국의 정치적 결단에 질겁한 온갖 반동 세력들이 기필코 더 발악적으로 더 악착스럽게 나오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흥정물도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술 핵 운용 부대들의 군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실전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적들에게 더욱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자, 뭐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현정 의원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런 부분. 일단 북한이 지금 도발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북한의 도발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 이유들은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오늘 북한이 NLL을 넘었다는 겁니다. 예, 예. 이거는 사실은 분단 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은 행위를 이번에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한 번 이렇게 NLL을 넘으면 앞으로 자주 넘을 수 있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울릉도에 아침에 아마 TV를 보시면서 갑작스럽게 경고 사인이 뜬 걸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네. 특히 울릉도에는 우리 요격 시스템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 미사일이 울릉도에 간다고 했을 때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계산적으로 이번에 울릉도를 향해서 일단 쏜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국지전의 어떤 그 맹화 형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NLL을 넘고 이렇게 도발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디든지 본인들이 어떤 순간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이 무력을 향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제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 있고 오늘 네.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실상의 영토 침범이다라는 예, 이야기를 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영토 침범에 대해서 단지 그냥 어떤 평상적인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저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결국 그동안은 북한이 보면 항상 높이 쏘더라도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미사일을 쏘았지만 이제는 우리를 넘어 쏠 수 있다. 언젠가는 우리의 백령도, 연평도, 울릉도 등등 아니면 이제 우리를 향해서 북한이 충분히 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이제 예. 충분히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북경 의원님 보실 때 어때요? 지금 북한의 도발 그리고 우리의 대응.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도 걱정할 것이고 전 세계도 이제 한반도의 네. 평화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용산 참사 때문에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발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뭐 하루인가 이틀 앞뒀을 때에도 또 미사일 도발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은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고 본인들의 어떤 정권만 지킨다, 본인들의 체계만 지킨다라는 것에 함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장면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북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예. 그런 만반의 조치를 갖춰야 되는 것이고 네. 오늘은 이제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 저는 100번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저들도 혹시 실수한 거 아닐까? 세 발 중에서 한 발은 이제 NLL로 넘어왔는데 예. 실수한 거 아닐까라는 어떤 그 바람을 가져봅니다만 예. 설령 실수라 할지라도 NLL 이남으로 미사일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언제든지 네. 그보다 더 깊게 그렇죠. 어떤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실수든 고의든 간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했고 네. 늘 우리 한반도가 이런 위험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한 가운데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네. 평화를 지키기 어렵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즉각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에 대해서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NLL 2부 공해상으로 공대지 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우리 공군 F-15K, KF-16이 동원이 됐고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동해 NLL 2북의 공해상으로 북한이 도발했던 미사일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 사격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슬램 ER이라는 거, 스파이스 2000 이런 미사일을 쐈거든요. 자, 양욱 의원님 뭐 전문가시니까 예. 이건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고 이걸 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슬램 ER은 F-15K와 우리가 같이 최초에 구매를 했던 장거리 순항 미사일입니다. 네네. 한 280km 정도를 날아가서 타격을 예.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하푼이라고 하는 대함 미사일을 이제 항공기와 결합을 해서 네. 좀 더 정밀하게 적에게 타격할 수 있게 만들어낸 예. 미사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가격이 좀 비싼 미사일이고요. 이 스파이스 2000 같은 경우는 그 범용 폭탄에, 그러니까 일반 폭탄에, 소위 멍텅구리 폭탄이라는 폭탄에 그 정밀 유도 키트를 결합을 해서 예. 80km 정도를 비행해서 목표를 타격할 수 있게 만든 네. 그런 이제 그 활강 유도 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결국 이런 것들은요, 북한이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그런 무기 체계들이고요. 네. 바로 이것이 북한의 주요한 그 도발 원점은 물론 예. 적의 지휘부를 참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무기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그런데 북한이 도발하면 뭐 10배 대응 사격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3발 쐈거든요. 일단은 3배가 기본 대응이라고 그 말씀을 드릴 수 기본인가요? 있고 예. 그다음에 사실은 더 많은 뮤니션, 그러니까 그 탄약을 쓰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딱 필요에 따라서 적당하게 활용하는 것들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민우 의원님 보실 때 우리의 대응 적절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적절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사실 국방위원을 오래 했는데 사실 북한에서 가장 그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가 예. 사실 한미 연합 훈련 중에서 공중 훈련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익숙하게 들어온 게 2015년도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어갖고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이 이제 공중 훈련에 대해서요. 네. 그 북한의 이제 눈치를 좀 보셨죠.
예, 그래가지고 그 축소하거나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 지금 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된 이 공중훈련을 지금 이제 한미가 연합해서 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본 게 이제 그 전략자산이 뜹니다. F-35A, F-35B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어떻게 하든지 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대해서 본인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면 그 자기네들 체제 속에 그 북한의 그 주민들한테도 뭔가 이게 말이 먹히지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울릉도를 향해서 하다가 중간에 저는 딱 그 지점을 그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여져요.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더 공고히 해야 된다고 봐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더 강화해야 되고 미국의 그 전략 자산을 저는 계속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훈련을 할 때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저게 그 미국의 그 전략 자산이 다 뜨면요 거의 순식간에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사람인데 뭐 어떤 방식으로까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사일 오늘 3발을 이 NL 북쪽으로 우리도 대응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고영호 원장님 뭐 예전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도 아주 좀 괴롭다면서요. 그러니까 팀 스프리트 훈련 기억하시죠? 한국군, 한미연합군이 훈련하면 북한군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포를 쏘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략가들은 그런 소리를 해요. 이게 북한군 피로 작전이다. 그러니까 연료 쓰고 기름도 갑자기 없는데. 그런데 사실 뭐 이제 정미경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한미연합 공군이거든요. 이건 세계 최강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공군 70년대, 80년대 그 최근 나왔다는 것도 미그 29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제일 낮은 급의 비행기라고 하는 그 비행기를 최신 비행기로 가지고 있다는 북한인데 저렇게 뜨는 거 보면 북한은 또 두렵긴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좀 우려스럽게 보는 거는 항공모함이 왔을 때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한창 훈련을 하는데도 미사일을 쏘는 거는 이거는 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감히 우리를 어쩔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자고 뭐 자만함 뭐 이런 것들이 요 행동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이번에 저 한 것은 똑같이 훈련 뭐 버복 사격이라기보다도 어쨌든 미사일을 쏜 거는 저는 적중한 훈련이었다고 보고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 내주면 그 다음 내 거 달라 그러고 그 다음 거 달라 그러는 게 나치 독일 때 우리가 충분히 봤잖아요. 그러니까 응당 막을 때는 막아야 되는 거고 삽으로 막을 수 있는 걸 후에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적절한 대응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지난달에도 동서해 뭐 전방을 향해서 대규모 포사격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뭐 몇백 대 떴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죠. 대남 무력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그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었죠. 뭐 군인다운 메시지는 오랜만이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은 어제 우리 측이 지상 완충구역 밖에서 실시한 정당한 사격훈련을 근거 없이 비난하며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이번 북한의 동서해 완충구역 내에서의 포병사격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각각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이다. 우리 군은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지속 유지할 것이다. 네, 뭐 당시에 9.19 군사합의에 있었던 완충 지역 이미 없어졌죠. 포사격이 그 상황에서 이미 이어졌던 거고 오늘 특히 NLL 넘어서 남쪽으로 미사일까지 넘어온 상황이니까 이제 9.19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문제도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만 북한군의 도발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자,
복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9.19 군사합의가 실질적인 부분이 있고 상징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남북 간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군사합의를 어기고 있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북한이 하고 있는 것만큼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것에 대한 그 비례적 대응 이것도 또한 북한에서 볼 때는 또 합의를 위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군사합의를 깨고 있는 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비판하고 환기시키고 하면서 우리의 정당성을 갖춰나가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국내 내부에서 그런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먼저 그것을 깬다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하는 것은 국제적 관계에서 우리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실질적으로 파기되었다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군은 경계 태세를 지금 2급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력 대기 태세도 격상해서 대응 중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2급이라는 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때 2011년입니다. 그리고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같은 그런 국면에서 경계 태세가 2급으로 격상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자, 경계 태세 올렸습니다. 근데 도발은 이어지고 있고요.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도 좀 생기고 있는데 양욱 의원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센 어조로 경고를 했다고 하지만요. 사실 저 경고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되게 중요한 건요. 니들이 어떤 행위를 한 것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받을 것이다. 혹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전달이 돼야지 상대방에게 내 행동의 기준이 뭐구나라고 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죠. 자,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뭐 우리가 먼저 위반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당연히 지금 북한이 누차 위반을 했습니다. 이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군이나 정부가 얘기해야 될 거는요. 자, 지금 니들이 이러이러한 위반을 해왔다. 지금 또 쏜다는 건 니들이 이제 이거를 파괴하겠다는 뜻으로 알겠다. 혹은 파기한 것이다. 이것을 명백하게 그 프레임을 잡아서 그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요. 뭐 상징성으로서의 갖고 있는 이것은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이미 이 뭐 남북 군사합의의 상징성은요.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북한이 남북 그 연락사무소 폭파시켰을 때 이미 전정부 때 날아갔습니다. 이것을 죽은 자식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저는 결코 옳지 않다. 우리 군이 맞게 현 상황에 맞게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북한이 우리가 이걸 먼저 깨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자신들의 어떤 이니시티브, 자신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발하면서도 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협상을 깨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 거죠. 네네. 그게 바로 이제 자신들이 깨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행동은 모두 다 깨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양욱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하염없이 끌고 그럼 우리만 지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만 지킨다고 해서 그럼 여전히 K9 자주포를 육지로 끌고 와서 훈련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저쪽은 계속 위반하는데 그럼 우리는 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북한 측에 경고를 하고 그 과정을 밟아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저는 이 국회에서 오늘의 이 사태는 굉장히 엄중한 사태입니다. 그러면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자, 지난번에 국회가 지금 규탄 결의안 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민주당 때문에 못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NLL을 침범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는데 그럼 우리 국회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국회 차원에서 강력히 규탄하고 그 규탄 내용의 안에는 이런 사태가 더 이상 있을 시에는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저는 강한 의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국민들도 안심할 수가 있고 우리도 군이 뭔가 어떤 정비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정치권이 움직여야 된다. 자, 북한이 저렇게 NLL까지 침범했는데 그냥 각 당의 대표들이 그냥 성명 하나 내는 것으로 끝낼 것인가? 그럼 국회의원은 도대체 뭐 할 것인가? 저는 그 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했습니다. 그 결과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번 도발은 분단 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하여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의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자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당사자는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입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있습니다. 안보는 산소와 같다는 말이 있듯이 안보가 부족해지기 전에는 그 중요성을 깨닫기 힘듭니다. 네. 자, 이번 도발 분단 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한 거다. 그리고 실질적인 영토 침해 행위다.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엄밀히 우리 영토가 아니어서 요격 대상은 아니다. 이런 또 발표를 또 같이 했어요. 뭐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공해상으로 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 영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는 뭐 사실은 사실입니다만 다만 NLL 이남에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관할할 수 있는 구역이고 우리를 향해서 오는 건데 이걸 요격을 안 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고영호 원장님. 그러니까 영토가 있고 영해가 있고 예. 영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해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우리 어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생활권이고요. 그렇죠. 네. 우리 관할권이거든요. 이거를 북한이 잘 침범을 하질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관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데 거기를 쐈다는 거는 사실 거의 뭐 표현한 것처럼 뭐 안보실장 표현한 것처럼 영토에 영해에 거의 버금가는 도발을 했다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또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 영해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예. 또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한다. 그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오늘 한 행동은 정당한 행동이라고 보고 이제 양 의원님도 말씀을 앞에서 하셨는데 북한에게 좀 똑바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9.19 합의는 예. 당신들이 자꾸 이렇게 하면 9.19 합의는 당신들이 파기하는 거다. 다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9.19 합의를 당신들이 파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도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예. 이런 식의 구체적인 워딩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러진 않겠지만 만약 우리가 한 대응이 북한이 보건데 저 얼마 세지 않네 하고 봐서 만약 연평도든가 서해에 있는 NLL 쪽에 있는 섬들에 어떤 뭐 다시 포사격을 하든가 뭐 다시 뭐 특공대를 보내서 뭐 공기부영정을 보내서 점령을 시도한다든가 이럴 땐 정말 우리가 보여줄 것은 진짜 똑똑히 보여주고 네. 다시는 이렇게 살금살금 기어들어오는 것이 남한에는 예. 먹히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양욱 생각입니다.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집에 뱀이 나타났을 때 네. 뱀 길이가 기네 짧네 길이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이게 가나 뭐에 있는 속담이라고 하는데 예, 예.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57km라는 지점의 의미 자체는요. 자, 영해 12해리 자, 24해리까지가 접속수역이다. 접속수역이면 여기에 우리의 그 어떤 법적 관할권이 미치는 부분인데 넓게 생각하면 그쪽 지역은요. 결국은 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뭐라고 그럴까 이런 우리 경제적 그렇죠. 수요라는 거죠. 활발한 우리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 벌어지는 우리의 영역입니다. 근데 한 나라의 영역은요. 네. 그 나라의 무력이 닿는 범위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지켜내려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번에 북한의 미사일이 예. 우리 인근으로 날아왔을 때는 예. 뭐 해군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자산이든 무엇든 어떤 자산이든 통해서 네. 반드시 요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너희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전쟁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그건요? 그거는 결국은 북한이 먼저 대한민국 영토나 혹은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을 위협할 때 예. 그거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네. 원칙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오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딱 북한이 한 행동만큼 거기에 걸맞게 돌려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특히 NSC 위원들은 우리가 지금 국가애도 기간을 갖고 있는데 이번 도발을 하는 게 과연 인륜과 인도주의에 맞는 거냐. 이를 어기는 북한 정권을
여실한 진면목을 보여줬다. 이런 개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정미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회 이야기도 나왔고 우리 정부의 대응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사실은 이제 9.19 이 합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국회는 사실은 그 정권 교체가 안 됐어요. 아직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이 풀어야 된다고 봐요. 네네. 다수당인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국민들께 보여주셔야 합니다. 9.19 군사 합의를 지금 북한이 계속 어기고 왔고 지금 어긴 건 맞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건 합의를 파기한 건 북한이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국회에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정부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힐 수가 있으니까 그걸 민주당이 다수당인 지금 우리의 국회에서 그걸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규탄결의 대회 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요격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 우리의 관할 건이긴 하지만 지금 바로 북한이 그 지점 때문에 저는 그 울릉도가 아닌 그 울릉도에 미치지 못하는 거기다가 그 공해상에다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봅니다. 요격 대상은 네. 아니지만 예. 우리 관할권 범위인 건 맞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예. 지금 국회에서 9.19 군사 합의 북한이 폐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십시오. 네. 자, 민주당 입장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글쎄 이제 남북 관계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분단 상태, 언제 예.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두 가지 노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은 어쨌든지 간에 그 평화보다는 대결을 통해서 힘으로 제압을 통한 어떤 남북 관계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평화 대화를 통한 어떤 네. 방식 이렇게 주장하시는 두 부류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예. 우리가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 역사가 있습니다. 네. 노태우 대통령 때 남북 기본 합의서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쭉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그 가중에서 하나가 이제 더 발전하고 내용이 좀 더 풍부화된 것이 9.19 군사 합의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남쪽의 그런 유약한 모습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성장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네. 결국 북한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강운 양면 모두가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카드를 쥐일지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고 네네. 최선은 전쟁을 피하는 가운데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최선인데 예. 지금처럼 이런 도발이 되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응징해야지요. 언제든지 우리가 뭐 100배로 갚을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대원칙을 지켜나가는 가운데서 9.19 군사합의가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합의 내용보다 굉장히 풍부한데 이것을 정치권에서 먼저 파기 선언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명분 이런 면에서 볼 때 과연 득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9.19 군사합의는 파기되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파기한다라는 선언을 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혹은 정치권에서 하는 것 자체는 예. 자칫 북한이 그것을 기다리고 유도하는 덫에 빠져드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가지고 예. 있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풍부해도 지키지 않으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미 한쪽에서는 지키지 않겠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이 그걸 붙잡고 우리는 합의했기 때문에 한다는 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인가요? 더군다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를 만나서 우리 전술핵 필요 없다는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사드 대신에 보일러 놔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떠한 무기로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 북한의 도발을 막을 것인가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평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돈 들여봤자 그 평화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평화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압도적으로 어떤 무력에 있어서 우위가 있을 때만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은 이미 고대로부터 증명되어 온 사실입니다. 어떻게 평화를 돈으로 사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우리 상황에서 북한이 이미 핵을 가졌고 핵을 가진 상황에서 우위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제1당이 그러면 국회에서 사드 여전히 필요 없고 한미일 훈련은 친일 국방행위고 그다음에 전술핵 필요 없다. 라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무기로 우리를 지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반론 한번 해주시죠. 이야기가 그러면 너무 이제 퍼져서 예. 주제가 광범해지는데 9.19 군사 합의만 이제 오늘의 현상에서 두고 보면 저쪽에서 NLL 침범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공대지 미사일 세 발을 쐈어요. 네.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쏜 건 얘기 않고 대한민국이 쏜 것만 갖고 또 시비를 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의 합의서가 모두가 안 지켜지고 있다라는 안타까움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현실입니다. 9.19 군사합의 북한이 먼저 깼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례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깼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켜지지 않는 합의지만 이것을 상징적으로 깨는 것까지 우리가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 우리가 전 세계 외교 무대에서 되게 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이 평화 정책 모두가 다 잘못된 건 마냥 몰아나가고 그리고 한반도의 그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것까지도 여기에서 다 답을 내놔라. 그것도 야당이 된 민주당한테 내놔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9.19 군사합의를 먼저 어긴 쪽이 누구냐? 그럼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당하기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럼 우리가 한 것까지 위반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 정당한 정당방위 아니냐? 이런 반론은 당연히 제기될 것 같고요. 근데 북한이 계속해서 어기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봐주는 그런 모양새도 과연 좋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금 합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취재 기자를 한번 연결해서 오늘의 북한 도발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채영 기자 나와 있나요? 네, 국방부입니다. 네, 자, 이채영 기자, 북한 미사일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북한은 오늘 오전 6시 51분부터 낮까지 7시간여 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서 최소 3차례, 최소 17발의 미사일 도발을 벌였습니다. 해상 완충구역을 향해서는 100여 발의 포병 사격도 벌였습니다. 이 중에서 오전 8시 51분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를 향해 발사한 3발 중 1발은 북방 한계선 NLL 이남 26km, 울릉도 서북방 167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동해상이긴 하지만 NLL 이남에 미사일이 낙탄된 건 분단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울릉군에서는 오전 한때 공습경보가 발령됐고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군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군은 오전 11시 10분부터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지점과 상응한 거리에 해상에 정밀 사격해서 대응했습니다. 네. 자, 뭐 지난달부터 한미 연합훈련 시작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발로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한미 양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그저께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이어서 오늘 자정을 넘긴 시간 북한군 서열일이 박정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명의 담화를 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박정천은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서 무력을 계속 사용하면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진행 중인 이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은 F-35A와 F-35B 등 스텔스 전투기와 정찰기 등 240여 대의 군용기가 동원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아까 합참에서 오늘 이 북한에 대한 대응 발사를 한 장면을 공개한 게 있거든요. 아까 보셨습니다만 지금 KF-15하고 KF-16하고 F-15K하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지금 미사일을 떨어뜨린 거죠. 저희 공대지 미사일을 떨어뜨려서 이게 이제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표적을 찾아서 지금 간 지점이 지금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해상에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자, 이걸 찍었단 말이죠. 그럼 양호국 의원님, 대충 어디쯤에서 몇 킬로 그러니까 NLL 몇 킬로 지점쯤에서 이게 된 거예요? 뭐 일단 발사는 당연히 그 좀 떨어진 지점에서 했겠죠. 지점에서 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파이스 같은 경우는 그 80km 정도 비행을 할 수 있고요. 갔겠네요, 한참 날아가는 거고요. 예. 저 지금
슬램 ER 같은 예. 경우는 280km까지 최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리를 떨군 상태에서 이런 그 광학 장비를 굉장히 땡겨서 그 지점을 지정을 해놓고 이제 발사한 것이다. 이게 사실 북한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때리면 때리는 곳을 정확히 보면서 감시하면서 정밀하게 때릴 수 있지만은요. 북한 예를 들어서 정밀하게 유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쪽 지점까지 보고 그거 조준을 유지하고 하는 것이 북한은 그러한 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늘상 우리 공군력을 두려워하고 한미 연합 공군력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고영업 위원장님, 예전에 북한이 뭐 비행기 한 200대인가요? 뭐 띄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남아 있는 게 있나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북한 우리 국방백서랑 나오는 비행기 대수는 한 870대인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부터 한 무기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1946년도부터 나온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56년도, 58년도 나온 비행기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여러 군데 여러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150대 이상을 동원하는 훈련은 솔직히 미군하고 중국군 정도만 할 수 있다고 미군이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한미연합 공군이 지금 240대를 하는데 아마 북한으로서는 띄울 수 있는 전체 비행기를 다 띄운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사고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저기 이제 나오는 그 구호판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우리한테 돌아올 기름을 줄 대신에 우리한테 그만큼 폭탄을 더 채워라. 우리는 가서 뚫고 가서 자폭을 하겠다. 일종의 가미가제 공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서 우리로서 보면 좀 두려운 측면이 있는 건데 뭐 북한으로서는 솔직히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지금 우리 한미훈련에 대응을 하는데 그걸 딱 우리 그 애도 기간에 저렇게 우리 국민들이 비탄에 빠져 있는데 저렇게 한다는 걸 보면 김정은이라는 그 지도자의 어떤 성향이나 막무가내식 그런 행동이 결과가 아닌가 저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연구 대상이고 우리가 치밀히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북울릉군에는 한때 공습경보가 발령이 됐었습니다. 오후 2시부로 이제 경계경보로 하향은 했습니다. 근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습경보가 발령된 거 2016년인가요? 16년 이후 6년 만이라고 합니다. 울릉군에 사시는 남양 1, 2 이장님과 저희가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8시 55분 정도 돼가 사이렌이 울리면서 대피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주민들은 다 대피를 한 상황이었고요. 아니요, 대피 다 못하고 일부는 면사무소나 저 초등학교 쪽으로 대피를 하고 나머지는 그 TV를 시청하고 있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그 울릉도에서 대피 경보 이런 것들 사이렌 울리고 이랬던 거 처음 아닙니까? 처음입니다. 주민들이 울릉도가 생기고 이런 공습 경보가 내리는 게 처음이거든요. 당황을 했는데 그래도 짧은 시간에 9시 5분 정도 돼가 해제가 되어서 그 해양 경제로서 무슨 소리가 있을 때까지 출항은 안 할 거예요. 걱정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믿는데 국가를 믿고 기다려야 돼요. 네, 울릉군 전역에 2, 3분간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 명문을 몰라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전화가 이어지고 그랬는데 근데 대피는 좀 늦었다고 합니다. 뭐 한 2, 30분 정도 더 걸려서 25분 뒤에 경보가 발령된 지 대피 안내 문자를 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현정 의원, 이게 뭐 처음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우왕좌왕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혼선이 있었네요, 그래도요. 자, 우리가 이제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자, 이런 어떤 밀집 상황에 대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거듭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공습 경보가 내렸는데 이게 왜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민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자, 근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먼저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참 뒤에 이제 이 주민들한테 피신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로 피신해야 될지도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 같은 데 보면 아마 이 공습경보가 서울 지역에 내리시면 시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자, 지하철로 갈지 아니면 지금 주차장으로 갈지 이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우리가 훈련받지도 않았고 그걸 어떤 면에서 보면 알지도 못합니다. 자, 근데 공습 경보만 내려놔놓고 이게 왜 내렸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혼선이 빚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해서 공습 경보가 내리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를 빨리 알려주고 어디로 가서 피신해야 될지도 알려주고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에서 되게 우리나라 보고 좀 이상하다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대피 훈련을 안 하는 게 좀 이상하다. 미사일이 막 날아오는데 왜 그런 걸 안 할까? 본인들은 일본을 향해서 이 미사일이 날아올 때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리고 대피도 실제로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 연습 안 한 지가 한참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울릉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서울이든 지방이 지역이든 간에 정말 만일에 하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정천이라고 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뭐 북한의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라는데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해서 특수한 수단들을 수행하고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위협 수위를 높였었는데요. 자, 한마디로 반사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도발을 하면서 왜 우리한테 저런 식의 이 겁을 주는지 위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이런 식으로 자꾸 도발하면 정말 국제사회에서 뭐 이미 외면받는 거는 사실이고요. 핵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 같이 좀 잡아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북한이 6.25 이후 첫 NLL 이남을 향한 도발을 미사일을 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안보 산소와 같다고 누가 말을 했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북한의 공습이라든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는 모습 보여줌으로써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참사가 일어난 지 닷새째입니다. 어제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상당히 사태가 급박하게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근데 사실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이 내려졌고요. 이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내용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경찰청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윤희근 경찰청장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고 당일 18시 34분경부터 현장의 위험성과 급박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11건 접수되었지만 사고 예방 등 조치가 미흡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도 높은 감찰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경찰청에 특별 기구를 설치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다수의 인원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관련 보고 등도 있었기 때문에 관할 용산서에서는 그거에 기준해서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 기타 연도에 대비해서는 나름 많은 인원을 투입한다고 대비를 했던 인원이 137명이었다. 이와 같은 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일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으로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있었어도 안 됐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가 지금 문매를 맞았죠. 그러다가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공개된 녹취록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격앙이 됐다 그럴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실을 밝혀라. 철저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알도록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하나하나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녹취록에는 11건의 신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9시 사고가 나기 가까워지는 9시 전후로 더 신고 간격이 짧아졌고요. 압사라는 말이 6건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경찰은 4건만 현장 출동을 해서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장혜찬 이사장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이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너무 많아서요. 몇 가지만 좀 대표적으로 짚어보자면 우선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불길한 징조들이 사전에 감지됐습니다. 그런데 당일만 이런 신고가 접수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정보과에서 할로윈 주말에 인파가 많이 몰릴 게 예상된다고 보고를 용산서에 올렸어요. 네. 그런데 용산서장 단위에서 그 보고를 서울청으로 위로 올리지 않고 그냥 묵살시킨 겁니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게
경찰 병력을 꼭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요. 그 해밀턴 호텔 저도 참 자주 가는 곳이라 아는데 그 앞에 차도 하나만 도로 통제해서 차 없이 만들고 인도에 있는 분들이 그 차도로 달릴 수 있게 했으면 그 인파가 분산되면서 훨씬 더 숨통이 트였을 거거든요. 네. 그러한 조치를 현장 판단 1차 지휘 책임자인 용산서에서 하지 못한 게 참 아쉽고 지금 뭐 문화일보 단독 보도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1시간 20분이나 지나서 서울청에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대통령실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최초 보고를 경찰이 아니라 소방당국에서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물론 일선 현장에서 노고로 고생하고 있는 경찰관 분들에게 제가 책임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요. 지역 관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용산서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중간 단계에서 왜 이렇게 누락이 많이 됐는지를 하나 물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도대체 경찰 조직의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소방당국이 먼저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는가 이 두 가지 점을 우리가 반드시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고 4시간 전이죠. 오후 6시 반쯤에 112에 신고를 했던 최초 신고자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세계 음식 문화 거리 구경을 하는데 그 위에도 이미 몸이 이렇게 뭉쳐갖고 이렇게 같이 다니지 제가 의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일 수 없는 정도였거든요. 6시 34분에도요. 네, 그 위에서 떠밀리면서 저희 딸하고 남편을 놓쳤거든요. 1번 출구에서 다 웃으면서 그 골목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서는 이제 정말 무서웠죠. 저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체돼갖고 꼼짝도 못하는데 1번 출구에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올라와서 그 골목으로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제 끔찍한 생각이 들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때 112에. 공포감을 느끼고선 전화를 한 거거든요. 그날 민원 처리 결과 통보는 받으셨어요, 선생님? 못 받았습니다. 다른 때 신고했을 때는 상황이 종료됐습니다라는 문자라든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날은 제가 아무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자 최초 신고자가 이미 4시간 전부터 공포를 느낄 정도였다고 신고를 했답니다. 근데 최초 신고 받고 이제 뭐 불편 신고 정도로 치부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은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출동을 했을 거예요. 몇 번은요. 갔을 텐데 그때만 해도 뭐 사고가 났을 만큼의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겼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9시 이후에도 신고가 왔거든요. 근데 이 파출소 인원이 20명인데 그날 하루에 100건 넘는 신고가 왔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 처리할 수 있었을까? 그럼 위에다가 보고를 했을 텐데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는 도대체 있었나 없었나?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정유희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현장에서 경찰이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다소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초 신고가 이 참사가 일어나기 거의 4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 신고를 한 사람이 보통 우리가 쓰지 않는 압사라는 말을 써가면서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데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려고 보니까 옆에 있던 딸에게 내가 그런 말을 썼어? 압사라고 입에 올렸어라고 했더니 그렇다라고 확인을 받았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용산서에서는 최초로 어떤 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서를 올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윗선에서 그 부분이 왜 수용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1차적으로 용산구청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뭐 보통은 전임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 경찰 같이 합동으로 긴급 점검 회의를 펼쳤는데 지금은 부구청장 단위에서 내부 회의로만 그쳤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방범, 어떤 치안 부분에 한정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보고 시점 경찰 일선의 경찰한테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관련 지자체, 경찰의 윗선, 행자부 그리고 더 그 위로까지 책임 찬찬히 추궁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용산경찰서장이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보고한 시간이 사고 발생 1시간 21분 뒤였다는 거예요. 그럼 용산서장이 즉각 보고하고 조치를 요구를 하든지 그 상황이 엄중한 걸 알았으면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뭘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일단 미스터리가 바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행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해 주셨지만 신고가 6시부터 제초의 신고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고 자체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양쪽에서 사람들이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압사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신고였어요.
자, 바로 10시 40분에 똑같은 처음에 이 신고자가 이야기했던 4시간 뒤에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장에 있는 파출소 직원들은 계속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에 나오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12 신고로 이게 접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112 신고가 접수가 되면 관할 일단 용산서에다가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용산경찰서장과 당시 상황실장이 이 상황을 인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서장이 일단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서울청이 이야기를 해서 기동대를 파견해 달라고 하든지 구청장 허락을 받아서 지금 차로를 전부 다 막아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4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1시간 20분이 지난 다음에 서울경찰청장한테 보고하고 서울청장이 경찰청장한테 보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방청보다 훨씬 늦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사고 난 그 1시간 동안 본인이 나가서 무슨 구조를 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을 텐데 도대체 그걸 뭘 했던가라는 의문이 분명히 드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지 감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경찰을 보면요, 이 지휘부하고 일선 경찰관들 간에 서로 간에 뭐랄까 일종의 갈등 관계가 또 형성이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근무했는데 지원도 없고 뭐 보고를 해도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리고 역부족인 그런 상황인데 우리만 탓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뭐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도심에서 시위가 있었고요. 거기에 경비대는 경비 병력은 파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그 9시 이후라도 해산된 이후에 한 기동대 한 중대 정도만 뺐었어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만약을 전제로 해서는 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자, 정민기 의원님, 이거 지금 경찰 내부가 서로 간의 그 갈등 조짐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서로 이제 그 싸우는 형국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도 그 전쟁이 났을 때도 사실은 그 현장의 그 책임자가 1차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 용산서장이 말하자면 그 현장 책임자거든요. 네. 1번 타자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 감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니까. 이 업무가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 경우에 그 전에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냥 관행적으로 매뉴얼을 다 우리 몸에 갖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그 몸에 그냥 습득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왜 그 사전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예를 들어서 그 몰리는 지역은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보통에 왜 경찰이 여기 광화문 앞에서 시위할 때도요, 도로 일부를 다 통제해버리잖아요. 그냥 차량을 다닐 수 없도록 해가지고 중간에 차 버리고 막 걸어서 다니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태원도 그런 식으로 차량을 완전히 통제해서 일반 그 시민들이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왜 그런 일들을 안 했는지 이런 안타까움들이 계속 남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그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이 그냥 처리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경찰이 어떤 지휘 통제 이 시스템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그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그 제대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방지하는 그 매뉴얼에 담아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찰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좀 안타까워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서로 간에 뭐 이 소통이 됐더라면 필요한 인력을 지원을 받고 했을 텐데 이걸 놓고도 기동대 지원 요청이 있었다 없었다 이걸 놓고도 지금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상인회 그리고 용산구청 그 용산 그 파출소 이 회의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경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놓고도 서로 간에 말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윤희근 경찰청장이 고강도 감찰 수사 예고를 했고 오늘 경찰청의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거기서는 서울청, 용산서, 용산구청 8곳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진실을 밝히기 위한 뭐 수순은 빨라지고 있는데, 자, 복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추모하자라고 해서 사실상 추궁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안 가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참가자들의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은근히 몰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도 제 고등학교 후배, 93년생 후배가 사고를 당해서 조문을 갔었는데 아이고. 그 어머님이 간 것이 잘못이지요라고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릴 때 사실상 어른들 잘못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 정치인들 잘못입니다라고 이제 손잡고 함께 울었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 일종의 책임에 대한 꼬리 자르기로 가서는 안 된다. 네. 한참이 걸리더라도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한 그레이드 높이는 이런 과정이 돼야 될 텐데 맨 처음에는 마치 참가자들의 일부의 안전의식 부재 이런 것으로 치부하다가 또 지금은 일선 경찰에서 그 파출소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들에 대해서만 책임지게 하고 혹은 그 119 센터에 전화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부 뭐 일을 못한 것 아닌가라고 하고 최대 높은 자리가 가면 이제 그 경찰서장 정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책임을 끊는다면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의식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시스템도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그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물론 제일 큰 책임은 일선에 있는 용산 경찰서장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전 직원 비상 소집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늦었었고 또 마찬가지로 용산구청장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전 직원 비상 소집을 즉각적으로 내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일종의 이제 우리의 군사훈련 비슷하게 하지만 지역 방위훈련이 그런 재난훈련과 다 함께 엮여져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의 경찰력이 동원되고 어느 부분 중심으로 경찰력이 저 현장에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경찰 고위급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이런 계기가 되고 합당한 책임 또한 그에 따라서 좀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경찰이 스스로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검수완박 때문에 지금 이 경찰에 대한 수사 개시권 이거 자체가 사실은 경찰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경찰의 어떤 직무에 대한 부패 뭐 어떤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종류의 지금 수사는 사실상 지금 검찰이 경제와 부패 사건 이것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 개시권이 경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사건에서 일선 경찰들 제가 볼 때는 정말 열심히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지휘부에 대한 수사입니다. 지휘부에서 용산경찰서장, 서울청장, 경찰청장 지휘부에서 도대체 이 사안을 어떻게 했냐가 핵심적인 사안이에요. 근데 문제는 경찰청장이 지금 자기들이 앞장서서 감찰하겠다 이야기하는데 그 국민들이 지금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전 같으면 이거는 검찰에 지금 수사본부가 차려져서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벌여야 되는데 현행법 때문에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한동훈 장관도 지금 이거를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이 경찰이 스스로가 수사하는 게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뻔히 봐왔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거는 어떠한 방법을 찾더라도 이 제3의 기관, 즉 검찰이나 제3의 기관이 이 관련된 수사를 지금 벌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질의가 있어 질문이 이제 기자가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이태원 참사 경찰 대응 관련해서 경찰이 뭐 자체 감찰, 자체 수사한다 그러는데 법무부나 검찰 쪽 대응책이 좀 있을까요?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어제 말하는 걸 제가 봤고요. 그 이상으로 제가 특별히 아는 건 없습니다. 어제 경찰에 신고 들어간 녹취록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경찰 추동 대응이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기자님처럼 본 게 전부인데요.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도 그러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검찰이 이제 이럴 경우에는 많이 했는데 법이 바뀌었죠. 이른바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은 후방 지원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 장관이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시행령에서도 그 부분은 끝까지 넓혀지지 않았고요.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게 되어 있지만 이 사안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결합된 참사고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검찰이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예전에는 뭐 이 서해 페리오라든지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이런 큰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직접 했는데 이제는 못 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검수완박 법안이 그 통과될 때 사실 저는 방송에서 계속 이거 나중에 누가 뒷감당을 하려고 하냐.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돼서 국민들께 피해를 입히게 될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건데요. 사실은 지금의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면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그 원인과 결과 이런 모든 거, 그다음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꼭 처벌이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네.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듣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 있는 경우에 이 사건 수사를 누가 할 거냐. 그러면 여태까지는 검찰에서 했는데요. 그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서 부패하고 경제 아니고는 사실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검찰, 경찰 합동수사팀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든 경찰하고 그 협조를 좀 해서 저는 이걸 국민들께 좀 그 소상히 그 어떤 범위 안에서라도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약간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탄생됐을 때 그 세월호 이후에 우리는 안전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으면 사실은 112 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도 확실하게 만들어 놨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망입니다. 예. 자,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예. 매뉴얼 다 있었고요. 그것이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민선 8기에 국민의힘 소속의 어떤 의원들이 소속자들이 단체장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이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참사에 대해서 정쟁화 시켜내는 것이 서로에게 어떤 당의 과거에 어떻게 했으니까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한번 나중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지금 뭐 그게 없다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긴 하거든요. 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를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죠. 그런데 이 기간 중에 검수완박을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 법무부 장관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굉장히 관철식화했던 그런 개정안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할 수 없는 거 아닙니다. 부패와 경제로 돼 있지만 경찰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 당연하게도 이해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왜 이번 사건을 본인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방송인 김어준 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79명이 투입됐다는 거거든요. 137명 중에서도 사람들 눈에는 경찰로 안 보였겠죠, 당연히. 당연히 안 보이죠. 경찰 혼자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마침 대검에서 불과 그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할 때 그 안배를 그쪽에 둔 거 아닙니까 혹시? 엉뚱한 데 신경 쓰느라고. 마땅히 관심을 가졌어야 될, 마땅히 예견했어야 될 위험 요소를 예측하지 못했다. 마약과의 전쟁 이런 것도 의도를 순수하게 안 봅니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걸로 보이고 범죄와의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거죠. 사실상 계엄령 분위기로 검찰 주도 분위기로 정부를 끌고 가려는 거죠. 자, 어떻게 보셨어요? 장희찬 이사장? 저희가요. 지금도 또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뉴스를 자료화면으로 봐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더군다나 뭐 일방통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짜뉴스 퍼뜨리고 그게 결국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이 유족들의 슬픔을 정치 공방에 이용하겠다는 시도인데 결국 용산구청이나 경찰청의 해명으로 일방통행 설정한 적 없다라고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성하기는커녕 용어 바꿔서 말장난하고 다시 또 이 사태의 책임을 한동훈 장관에게 돌린다? 지금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가 매우 심각해진 상황에서 이 같은 참사를 당연히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죠. 그런데 마약 범죄 잡겠다고 한 게 이 참사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진행을 하루에 200만 원 출연료 줘가면서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지 이 김어준이라는 상습적 음모론자를 놔두고 있는 정현주 방심위원장이나 방심위원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도 4.7 재보궐과 6.1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압승했다면
김어준에 대한 서울시민의 심판 민심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청취율이 높은 프로다 보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뭐 일반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은 부분 뭐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뭐 억지로 진행자를 끌어내기도 쉽지는 않을 것도 현실 같은데.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황운하 의원은 경찰 출신이잖아요. 네. 마약과의 전쟁이 왜 계엄령과 연결되죠? 정말 이 상상력이 도저히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뭔지 한번 좀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자, 복 의원님 어떠세요? 핵심은 마약과의 전쟁, 마약을 검찰 수사 그 부분으로 가지고 갔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그날 저 자리에서도 마약 사범을 잡는 것 중심으로 모든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비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판단은 우리 시청자 몫입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